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이라곤 밥 말아먹은 어머님과 신우 때문에 이혼한 20대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돈 많으면 뭐하냐, 인간이 돼야지.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딱 저희 신우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면 뭐해요. 지 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다른 사람 알기를 지 발톱의 때만도 못하게 하는데, 하긴 그 모양이니까 지가 저지른 일도 끝까지 남한테 떠넘기고 그런 거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개망나니 같은 집구석하고 제가 어쩌다 연을 맺게 된 거냐면 다 남편 때문이죠 뭐. 남편과 저는 떡집에서 만났어요. 저는 떡집 주인이었고 남편은 손님이었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20대에 이른 나이에 떡집을 운영하게 된 건 원래는 저희 어머니가 떡집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손목을 크게 다치시면서 얼떨결에 제가 도맡게 됐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적성에 잘 맞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남편하고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라 그런가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대요. 아직 한참 어린데 뭐하러 벌써 가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 있었는지 그런 말이 별로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게다가 그 당시 저는 결혼을 미루고 이뤄야 할 만큼 큰 목표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 하여금 결혼을 망설이게 한 쎄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누나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처음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주변에서들 어찌나 겁을 주던지 이래저래 긴장을 많이 하고 갔었죠. 하지만 다행이랄지 시부모님께선 두 분 다 저한테 오느라 고생했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 새도 없이 저쪽 소파에 앉아있던 신우가 저를 기분 나쁘게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차 타고 왔을 텐데 무슨 고생이냐며 어머님 아버님께 무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어찌나 무안하던지. 게다가 신우의 막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다 같이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뜸 저더러 진짜 말이 안 통한다더니 수준 차이가 이런 건가 하고는 혼자 피식 웃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사람을 면전에 두고 수준을 운운하나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신우 조건이 저에 비해 월등히 좋은 건 맞아요. 학교도 뭐 듣자 하니 명문대를 나왔고 돈도 잘 버는지 시부모님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드리고 있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우의 비웃음을 보고선 저는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나도 한마디 할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냥 넘어가면 왠지 앞으로도 신우가 저를 막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수준 차이라기보다는 세대 차이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신우가 저보다 8살이나 많았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신우 말을 받아치기가 무섭게 집안의 공기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신우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죠. 게다가 신우는 신우대로 저를 노려보고는 무식한 건 알았는데 싸가지도 없다면서 성질을 내더니 문을 쾅 닫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대요.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습니다. 벌써부터 선 넘는 신우도 신우지만 그런 신우한테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당신마저 한마디도 못하는 걸 보니까 답이 없다 싶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원래 성격이 저 모양인 걸 이제 와서 어쩌겠냐며 계속해서 저한테 좀만 이해해달란 식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한심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럽다고 다시 한번 헤어지자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전에는 보여준 적 없는 말 그대로 절박한 얼굴을 하고는 알겠답니다. 자기가 무슨 수가 있어도 신우가 저한테 함부로 못하도록 확실히 해두겠다나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의 그 약속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직후 시댁 내 신우의 영향력이 더더욱 커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턴 정말 시부모님이 신우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시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걸 실감한 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찾아온 추석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절은 떡집 대목이에요. 특히 명절 전날과 당일 점심 무렵까지는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바쁜데,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는 떡을 안 먹는 사람들도 명절에는 기분이라도 내려고 떡을 사가니까요. 그런데 마침 또 저희 시댁은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알다시피 명절이 떡집 장사 대목이지 않냐. 그래서 말인데 명절 당일 점심까지는 일 좀 하다가 시댁에 가면 안 되겠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남편이 흔쾌히 그러자대요. 원래 시댁은 명절에 음식 같은 것도 안 한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 더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께 전화해서 얘기 좀 잘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건 제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머님한테 미운 털 박힐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명절 당일,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이른 시간이던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우는 그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다짜고짜 언제 오냐는 소리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께 못 들으셨냐, 오늘 점심 장사까지 하고 간다고 대답했는데 신우가 저더러 미쳤냐대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길래 명절 당일날 온다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느냐고. 너 우리 집이 우습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혀서 순간 말이 안 나왔는데 그 사이에 상대가 신우에서 어머님으로 바뀌어서는 어머님까지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벌써부터 우리 집을 무시하냐. 분명히 남편이 어머님이랑 통화 잘했다고 했고 어머님이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러시나 싶은 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길로 남편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좀 전까지 신우와 어머님이 저에게 퍼부은 막말을 들려줬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황당하단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오히려 왜 그러냐며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낸들 알겠냐고 정말 짜증난다 했더니 자기가 좀 짚히는 구석이 있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면서 집에 가면 알게 될 건데 너무 충격받지 말라나요? 그리고 그렇게 점심 장사를 마치고 시댁으로 향하는데 솔직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친정 부모님하고는 내내 장사만 하고 정작 아침부터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정작 오라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욕이나 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가야 하는 제 신세가 참으로 서글프다 싶었죠. 그래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눈물을 얼마나 쏟아냈는지. 그리고 그 서러운 마음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시댁에 도착했는데 오느라 고생했다 뭐 그런 말은 고사하고 오히려 본체만채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어머님은 아예 날 다 세고 오지 그랬냐면서 비꼬기까지 하셨으니 올라오는 울분을 꾹꾹 누르며 싸간 음식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처음 같이 보내는 명절이니 어떻게든 잘 버텨봐야지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옆에 와선 힐끗 보더니 장사하고 남은 거 싸운 거냐면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까지 보고 나니 솔직히 저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져간 음식을 도로 치우면서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너 지금 나 가르치냐,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냐. 혼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는 이러다 머리채 잡아도 난 모른다는 각오였는데 어디선가 어머님이 불이 나게 저희 둘 사이로 뛰어오셔서는 왜들 그러냐며 그만둬라 하시더니 제 손목만 잡아채시곤 얘기 좀 하자며 방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손 놓으시라고 하자마자 어머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보이셨어요. 어머님이 방문을 잠그시더니 제 손을 양손으로 꼭 쥐시고는 미안하다 하셨거든요. 신우 성격이 별나서 그런 거니 저더러 좀 참으라고요. 그리고는 치사하고 더러워도 어쩌겠냐면서 집에 왔을 땐 그냥 신우 말이라면 내내하고 비위 좀 맞춰주라고. 그래야 당신이 편하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대요. 그리고 제가 상황 파악을 하느라 정신이 없던 와중에 어머님은 다시 큰 소리로 마치 밖에 있는 신우가 들으라는 듯이 너 왜 네 신우를 열받게 하냐며 저한테 호통을 치셨습니다. 말 그대로 생쇼를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멍청한 생쇼를 한 10분쯤 하고 나왔더니 신우가 실실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대요. 한 손엔 제가 가져온 떡을 들고서 말이죠.
그리고 이후로도 시댁에선 멍청한 생쇼가 번번이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정말 현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남편도 제가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저지만 저는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생활비 때문에 딸 눈치를 보느라 생쇼를 하시는 그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서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저에게 신우흉을 보는 일도 많았습니다. 딸이나 되니까 참고 살지. 정말 치사하고 더럽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어머님이 신우흉을 보실 때면 저는 마치 제가 어머님과 한편처럼 느껴졌고 그럴수록 신우는 더 얄밉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세 사람 중 제일 멍청하고 한심한 사람은 저였어요. 어머님한테 결국 저는 딸인 신우와는 비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나 다름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신우 말이라고 해도 고분고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신 시부모님께선 언젠가부터 시댁에 저를 자주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그런 시부모님의 조치가 무척 만족스러웠지요. 그런데 그날은 어째서인지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 남편하고 주말에 내려오라며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갔는데 해가 서쪽에서 뜬 것도 아니고 웬일로 신우가 현관문을 다 열어주면서 오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하니 아니라고 자기가 갖다 주겠다며 저더러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으라나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하는 짓이 달라진다더니 어디가 아픈가 싶고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얘기 좀 하자시더니 다짜고짜 부탁할 게 있다며 이유 불문하고 저희가 들어줬으면 좋겠다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시냐 일단 말씀을 해보셔라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하시더니 안방문을 두드리시며 나오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그렇게 안방에서 나온 건 5살 정도 돼 보이는 신우랑 저희 남편을 쏙 빼닮은 어린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니 저더러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서 자기 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신우가 몇 년 전 회사 일로 외국에서 한동안 지냈었는데 그때 꽤나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연애도 하고 동거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런데 이제 애를 맡아 키우던 아빠란 사람이 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아빠란 사람 가족들이 이제 신우더러 키우라고 애를 데리고 왔다나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싶은 게 현실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느냐며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말인데 애를 저희 호적에 올려달랍니다. 미혼이 신우 호적에 올릴 수는 없지 않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부탁한다고 들어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도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글쎄 이 인간이 한다는 말이 애 하나 우리 호적에 올린다고 우리가 큰 피해를 입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냐. 가족끼리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헛소리를 찍찍해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나랑 헤어지고 네 호적에나 올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저를 왜 며느리로 들였는 줄 아냐입니다. 다른 조건은 하나도 안 보고 인성 하나만 봤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당신 실망시키지 말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누가 들으면 얼마나 차이나는 결혼 허락해 주신 줄 알겠다 받아쳤습니다. 실제로 결혼 비용을 남편이 더해온 것도 아니고 벌이로만 놓고 보면 제가 더 벌거든요. 그뿐인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까놓고 비교하면 부모님 재산도 저희 부모님이 훨씬 많으실걸요? 그런데 무슨 인성만 보고 며느리로 들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게다가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지금 몇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다면서 부담스러운 소리나 짓거리고 있었으니 이런데도 내가 이 인간이랑 살면 나야말로 등신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네 호적에 올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까지 너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가 너한테 지금 절절매는 줄 아냐면서 그러래요. 이혼하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제 가방하고 차키만 챙겨서 나왔는데 남편이 불이 나게 쫓아나와서는 정말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면서 호적에 올리라는 거지 대신 키워주라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됐다고 너랑 더는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으니 이 손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네 누나가 싸질러 놓은 똥이나 치우면서 살라니까 지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며칠 뒤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는 정말 이혼밖에 방법이 없겠냐대요. 자기가 그렇다고 누나랑 엄마를 버릴 수는 없지 않냐면서요. 남편다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했습니다. 협의 이혼이라 생각보다 일은 쉽게 진행됐지요. 그리고 남편이 나름대로 그간 자기 누나랑 엄마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한 건 알고 있었다면서 미안하다더니 재산 분할할 때 양보를 좀 하더라고요. 물론 같이 산 세월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공동재산이랄 것도 많이 없긴 했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애는 시부모님 호적에 올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게 정말 되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잘난지 누나가 어디서 방법을 알아왔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혼도 했고 지금은 떡집이래만 말 그대로 올인 중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후회도 들지만 이제와 후회한들 저한테 득될 것도 없고 그래서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정신승리 중이에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싶은데 아무튼 하루하루 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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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30대 여성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걸 마지막으로 훌을 털어버리려고요. 요즘 추세가 반반 결혼이길래 저도 반반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찌나 험난하던지 솔직히 옛날처럼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하는 거면 얼마나 좋았을까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물론 집값을 비롯해 이것저것 따져보면 시대역 행적이고 불공평하다는 것도 잘합니다. 하지만 반반 결혼이라고 해서 결혼 준비가 수월하지도 않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는 꽤 오래 만나다 결혼 얘기까지 나온 건데 아무튼 연애할 때도 어느 정도 더치페이를 하긴 했지만 10원짜리 하나까지 칼같이 계산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연애 초반만 하더라도 저는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취준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말은 안 했지만 번번이 제가 더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었어요. 그래도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친구도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얼마라도 보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저도 저대로 데이트 비용으로 기분이 상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러다 남자친구가 직장을 구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때는 제가 내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더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뭉뚱그려 대충 따져보면 남자친구가 4 제가 6 정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이 부분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건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 아니겠냐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먼저 말을 꺼내니까 제가 더 괜찮다 말하게 된 것도 있어요. 까놓고 말해서 당장 제가 남자친구한테 돈 얼마 받는다고 해서 제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나름대로 긴 연애를 해오면서 남자친구의 성격이나 됨됨이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굳이 꼬치꼬치 따져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저희가 연애하는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번번이 부딪히기 일쑤였으니까요. 일단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연애할 때처럼 결혼도 서로 부담하는 비율이 비슷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딱히 거슬리거나 그럴 건 없었어요. 워낙 주변에 그런 커플들도 많았다 보니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서울에서는 매매는커녕 전세도 대출 없인 어렵겠더라고요.
게다가 대출을 알아보니 당장 받는 것도 문제지만 받는다고 해도 후에 내야 할 이자가 무지막지하고.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어른들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며 도와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제가 외동인데다가 저희 부모님은 어느 정도 노후 준비도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시집 가면 얼마는 해주겠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하셨죠. 하지만 일단 제 성격이 뭐든 제 힘으로 하는 걸 선호하기도 했고 남자친구랑 반반 결혼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까지 되었던 상황이다 보니 친정 부모님 도움은 가능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다 보니 괜찮다 안 받겠다 하는 말이 입에서 안 나가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부턴 제가 친정에서 큰돈을 받아가면 남자친구한테 부담이 되진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었죠. 제가 알기론 남자친구네 형편이 썩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취준생이던 당시에도 소위 노가다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그러니 아무리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얼마를 받아올 테니 너도 받아와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은근히 고리타분한 구석이 있어서는 그래도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반반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웃기긴 한데 아무튼 그런 남자친구를 자극하고 싶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어차피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은행 대출 대신 어머니 돈을 빌린 걸로 해서 전셋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비하면 저희 어머니 돈은 똑같이 갚아야 할 돈이라곤 해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확 줄어드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지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는 제가 집 문제를 해결한 만큼 결혼식 비용을 비롯해 같이 쓸 자동차와 가전을 해오면 어떻겠냐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알겠다고 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더니 그때부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원금이 보장되는 집을 하고 자기한테는 써버리면 땡인 결혼식 비용을 하라고 하느냐면서요. 자기더러 해오라는 건 전부 다 사는 순간 중고가 되는 거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손해라는 거였죠. 그런데 제 입장에선 저희 어머니 돈이 갚아야 하는 돈이라곤 해도 어쨌든 이자도 안 내고 게다가 제 돈도 목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초장부터 우리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자기가 손해라는 소리나 하고 있었으니 말은 안 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그렇게 확신도 없으면서 결혼은 왜 하자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이미 주변에다 결혼한다는 얘기도 했지. 그러니까 그 순간은 헤어진다는 생각보단 그럼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야 할까를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말이 세상이 변했어도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는 게 그림이 맞지 않냐면서 제가 결혼식 비용과 혼수 그리고 자동차를 해오래요. 자기 돈은 전세금에 보태겠다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방금까지는 불공평하네 자기가 손해내 해가며 입에 개거품을 물어놓고는 이제 와서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 저는 뭐 그래 알겠어 하겠냐고요. 게다가 남자친구 논리대로라면 전세금도 반, 혼수도 반, 결혼식 비용도 자동차 값도 서로 똑같이 반반씩 내는 게 제일 공평한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결혼 자체를 물을 생각까지는 당시만 해도 못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론 남자친구는 손해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지만 제가 선뜻 하겠다고 하면 자기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란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는 내내 둘이 나눈 대화를 곰곰이 곱씹다 보니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입장만 생각할 뿐이었지 정작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부분에 있어선 하다못해 감사하단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뭐 남자친구 입장에서야 어차피 갚을 돈이란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희 어머니 입장에선 그 돈으로 다른데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가만히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는 붙는데 까놓고 말해서 저희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결혼 비용에 있어선 결론을 낸 상황이다 보니 다시 가타부타 따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저 혼자 생각만 했지 남자친구한테 따지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따질 건 따졌어야 했다 싶지만요. 한편 남자친구도 저도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각자 필요한 건 스스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흘쯤 지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혼수 목록이라면서 종이 한 장을 들이대대요.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니 어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돌침대는 웬 말이며 최신식 세탁기랑 건조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뜬금없이 무슨 돌침대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남자친구는 평소에 바닥도 딱딱하다고 눕기 싫어해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도 돌침대를 쓰셨던 적이 있어서 아는데 그게 나중에 이사라도 하게 되면 짐덩어리가 따로 없어요. 게다가 건조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세로 알아보는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라서 베란다가 좁게 나와서 건조기는 따로 설치를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말이 우리 쓸 게 아니고 자기 엄마 해드릴 거래요. 그러면서 실실 웃더니 하는 말이 시집 오면서 시부모님 가전 정도는 해올 거 아니었냐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럼 돌침대도 어머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지셨는데 누가 돌침대에서 자면 싹 낫는다고 한 모양이라며 그때부터 돌침대 노래를 부르신다나요? 그래서 돌침대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지금 어머님이 쓰시는 건 통돌이 세탁기인데 그건 넣고 꺼낼 때 허리를 숙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탁기도 바꿔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적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고 하죠? 제가 딱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계속해서 지 할 말만 이어가더라고요. 원래는 마음 같아서는 로봇 청소기도 해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럼 저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더라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건 빼준 거라면서 고맙지 않냐는데 원래 이 인간이 이렇게 뻔뻔했었나 싶고 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남자친구더러 내가 이거 다 해가면 너는 뭐 해올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더러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자기가 왜 뭘 해가야 하냐더니 저더러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답니다. 그리고는 덧붙이길 옛말에 남자는 장가를 가는 거고 여자는 시집을 온다는 소리 못 들어봤냐면서 남의 집으로 오는 사람이 선물을 사들고 오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나 떠드는 건지 정말 벙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는 못 들어주겠다며 저도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주워 듣고 와서는 그러냐고요. 그리고는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하냐고 몰아붙이니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알겠답니다. 생각해보니 제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대요. 그리고는 덧붙이길 시집 오면 자기 집 식구가 되는 거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뭐 하나 골라보랍니다. 자기가 사줄 테니 저도 저희 부모님께 효도나 한번 하라나요? 남자친구의 거들먹거리는 태도에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누가 보면 내가 맨몸으로 결혼하는 줄 알겠다고 왜 태도가 그따위냐고 따졌지요. 그리고는 우리 엄마한테 돈까지 빌려가며 집을 구하는 마당에 마지막이 어쩌구저쩌구가 말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어차피 갚을 돈인데 뭘 그렇게 생색을 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좀 치사하답니다. 딸 시집 가는데 돈을 그냥 주면 주는 거지 갚으라는 건 좀 모양 빠진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은 고사하고 결혼 자체를 불손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진작에 감가상각 운운하면서 결혼 비용 불공평하다고 노래를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제 실수였지요. 마음 같아선 결혼이고 뭐고 당장이라도 업자고 내지르고 싶었지만 그러기 전에 어떻게든 이 인간을 후회하게 만들어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네 진심은 잘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엄마가 돈을 뭘 갚냐고 갚지 말라셨다며 그런데 너는 공평한 게 중요한 사람 같으니 너도 똑같이 우리 집에서 해주는 만큼 해오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저 먼저 피곤하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께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적금은 깨지 마시라고 했죠. 그리고는 남자친구와 나눴던 대화를 들려드리니 어머니께서도 뭐 그런 놈이 다 있냐면서 그런 놈하곤 결혼해도 좋은 꼴은 못 보고 산답니다.
돈이 없는 건 둘째치고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에 되도 않는 잔머리 굴려가며 계산기 두들기는 놈은 평생 그 모양 그 꼴로밖에 못 산다면서 말이에요. 사실 집에 오는 내내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혹시 대화로 잘 풀어볼 수 있던 문제는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는데 어머니께서 두말 않고 잘했다 해주시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무슨 이유로든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오면 일단 돈부터 준비하라고만 했어요. 돈이 준비가 돼야 결혼 준비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2주쯤 지나자 아예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 언제까지 무시만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니 이제 그만 확실히 헤어지자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정문 바로 앞에 남자친구가 서 있었는데 시집 오는데 시댁에 빈손으로 올 생각은 하지 말라며 당당하게 말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쭈뼛거리면서 제 눈치만 살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먼저 말문을 여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답니다. 어머님한테 드릴 돌침대며 세탁기며 그런 건 다 자식된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머님께 여쭤보니 아들이 행복한 게 최고라며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고 하시더라나요. 하지만 그런 말에 뭐 제가 감동이라도 했어야 할까요?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단 말만 그렇게 하는지 알 바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자친구만 다시 쳐다보고 있었더니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입니다. 제가 장모님 돈에 제 돈을 더해서 집을 해오고 자기는 그 외의 것들을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굳이 돈을 부모님께 받아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장모님이냐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생각해봤는데 맞다고 네가 굳이 네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올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딱 자를 때는 당황하다가 돈을 똑같이 해올 필요 없다는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역시 그럴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어차피 나는 너랑 헤어질 건데 네가 돈을 해오는 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했죠. 그리고 솔직히 너희 집 돈 해줄 상황 못 되지 않냐고 아주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돈 해온다고 해봤자 기껏해야 네 부모님이 어디 가서 빌려다 주는 게 다일 텐데 그걸로 내가 발목 잡힐 일 있냐고. 됐다고요. 그랬더니 저더러 왜 그렇게 말을 못되게 하냐면서 자기 부모님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 안 있겠다나요? 그래서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냐, 네 주제를 알겠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 혼자 실컷 돈 열심히 벌어서 허리 아프신 어머님한테 돌침대도 사드리고 세탁기도 바꿔드리고 그렇게나 살라고 했네요. 그리고는 날 추워지는데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거 보기 싫다고 했어요. 이럴 새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더 하라고요. 솔직히 실컷 빈정대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요즘 워낙 이상한 남자들도 많아서 이별하는 것도 조심히 해야 한다는데 제가 너무 자극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엔 아버지께서 계속 지하철역까지 절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시고 그러세요. 이 나이에 아버지 에스코트를 받을 줄은 몰랐는데 파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면목이 없네요. 아무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이제 지도 지가 똥차라는 건 확실히 알았겠죠? 하긴 뭐 더는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아니다 싶을 땐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저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당장 스트레스 받는 게 두려워서 못 본 척 모른 척 지나가지 마시고요.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잖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시간 낭비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